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었던 두 나라가 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요. 교전 상황 그리고 그 배경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 연방의회가 최근에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대 청년들은 수업까지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징병제의 점진적 부활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현실화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GB타임즈 오늘은 일단 두 분하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휘 교수님은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요. 자,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무력 충돌이 다시 벌어졌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교전은 지난 7일에 국경지대에서 30분 정도 총격전이 벌어진 후에 양측이 서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군이 영토로 침입하고 도로 보수 중이던 태국군에게 먼저 발포를 해서 태국군 2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캄보디아 측은 태국군이 먼저 사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측 충돌이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는데 캄보디아 군에 이제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투입해서 이제 군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이제 대체로 캄보디아 안에 있는 카지노 혹은 그 범죄 시설들을 겨냥해서 지금 공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자가 20명이 넘고요. 부상자도 100명에 달하는데 일단 국경 양쪽에서 최소 50만 명이 지금 대피소로 피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언제든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고 말하는 반면 태국은 절대 교전을 멈출 수가 없고 모든 종류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니네가 먼저 때렸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외신을 제가 싹 훑어봤는데 외신들에서도 사실상 어느 쪽이 말이 맞다라는 보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위성 사진이나 어떤 중립적인 단체가 이제 조사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이 먼저 발표를 했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고 뭐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언론이 부상자들의 대피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적은 있어요. 근데 태국군이 제공한 사진을 AP랑 AFP가 최초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물론 이것들도 전부 다 군 당국이나 혹은 정부가 공개한 사진들 자료이기 때문에 편향성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영상으로는 사건 당시에 그 포격 소리가 담긴 영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쪽이 쏜 총의 소리냐 이거는 사실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당시에 현장에 있던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뭐 사진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12월 7일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저희 다 아시다시피 이 사진이나 영상의 메타데이터는 굉장히 쉽게 손쉽게 이거를 수정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태죠. 근데 이제 가장 조금 진실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연락을 해봤거든요. 근데 태국군 병사가 지뢰에 다쳤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캄보디아 쪽에 먼저 공격이다라고 태국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지뢰가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였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군사적 대응을 했다. 지뢰? 이건 좀 약간 더 애매해질 수가 그렇죠.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지뢰 같은 경우는 지뢰를 매설한 쪽이 캄보디아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러면 지금 태국군의 주장은 그쪽에서 먼저 사격을 했다. 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다. 입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캄보디아가 로맨스 스캠하고 그런 우리 한국에서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한국군이
거기를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압하러 간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어요. 근데 사실 현지에서 예, 사실 우리는 아니지만 특히 태국에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 옆에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지금 한국 진짜 화났다. 뭐 이러면서 당시 뭐 국내 일부 정치인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막 이렇게 댓글들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한국이 했으면 좋겠다. 막 태국 태국 쪽에서 태국 쪽에서 막 그런 게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요 공격한 곳이 이제 그런 범죄 단지에 기지들도 막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태국 쪽에서는 좀 더 이 공격에 명분을 더 실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이제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F-16까지 띄워? 뭐 이러니까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근데 두 나라 역사가 꽤 오래된 거죠. 별로 안 좋은 역사가.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기가 라오스하고 이렇게 셋이서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에서 풀려날 때쯤 거의 이제 1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또. 그러다 그때 국경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쪽 지역은 그냥 한 마을에 이렇게 살던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이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한 마을에서도 뭐 캄보디아일 수도 있고 태국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국경선이 별로 이렇게 없었는데 식민지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파악한 지도에 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지도로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건 분쟁을 줄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개념과 달라지니까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국경 개념이 DMZ 이렇게 돼갖고 딱 정해져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식을 하잖아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국경에 대한 인식이 딱 그거예요. 이미지가. 근데 다른 나라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여차하다 보면 GPS 아니면 내가 이 나라로 넘어갔네? 뭐 이러는 지역들이 되게 많은 거죠.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파악한 지도가 잘못된 지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태국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된 게 갈등이 지금 계속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쉽게 이제 국경 분쟁, 영토 분쟁.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또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태국 내부 상황을 보면 지난 7월에 이제 태국 현재 총리가 소수의 연립정부를 이끌고 가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현안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관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해묵은 국경 문제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네. 이거를 군에다가 일임한 거예요. 군에다가 일임을 했는데 그 얘기는 태국군의 권한이 그만큼 커져 있을 수 있다는 상황이고 군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무력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게 태국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뭐 중재를 하겠다 하는데도 뭐 캄보디아 군사력이 약하니까 자기네는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태국군은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도 사실상 태국 군이 여기에 아주 깊게 아주 강하게 개입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고 캄보디아 상황도 복잡한데 지금 훈센 전 총리가 아들이 지금 현 총리직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도 사실상 상황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자국군에게 좀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태국군의 규모가 훨씬 크다 보니까 우리는 태국한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우리는 약한 나라인데 이걸 지금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독특한 부분들은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캄보디아가 훨씬 약하잖아요. 태국군에 비해서. 근데 왜 캄보디아는 반복적으로 태국하고 이렇게 마찰을 빚느냐. 사실상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유는 군사력으로 붙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언덕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도상의 언덕 하나, 절벽 하나를 우리가 더 가져가겠다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독도를 일본에 내어주겠다라는 정부가 나타났어. 그럼 사실 국민들은 이 정부에 어떻게 평가할지가 뻔하잖아요. 아주 역사에 오래 남겠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밀려도 절대 이걸 내어줄 수 없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캄보디아가 만약에 태국하고 붙어서 국토 전면전을 벌인다 그러면 당연히 질 겁니다. 그런데 국지전을 펼친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국제사회가 조금 더 빨리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확전만 되지 않으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태국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인가요? 그거 보셨나요? 저기 그 예루살렘 공방전 벌어질 때 딱 이제 살라딘 군대가 이제 딱 점령하기 전에 딱 물어보잖아요. 살라딘한테 도대체 당신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다가 또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영토라는 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딱 그거 아닙니까? 네, 그거 플러스 이제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거 하필이면 그 우리로 치면 DMZ 같은 그 지역에 관광지로 각광받는 사원이 하나가 딱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 가치도 높고 뭐 그런 사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원이 캄보디아 거다라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여기를 하도 싸우니까 이제 규정을 해줬는데 사원만 그쪽 거라 그러고 땅에 대한 언급은 또 안 한 거예요. 그럼 마당은 또 태국 겁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 알겠고 역사적 배경은 알겠고 트럼프가 중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중재 그때 어떻게 했었던 건데? 그때 지난 10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후에 양국 중재에 성공하면서 양국 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트럼프가 굉장히 한방미소를 지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충돌을 한 건 사실상 미국의 중재가 이번 갈등에 전혀 먹히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당시에 이제 10월에 어쨌든 평화협정을 맺게끔 중재를 트럼프가 할 때 당시에 트럼프가 정말 노벨 평화상에 약간 눈이 돌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관세 같은 거 협상 카드로 내밀고 강제로 자, 너 사과해. 이제 손잡아. 악수해. 끝. 이렇게 했던 건데 문제는 트럼프의 이런 압박으로 맺어진 평화협정에 이 국경지대에서 양국이 무기나 군을 철수한다라는 조항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그 사원 앞마당과 이 영토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알맹이가 전혀 없었던 미봉.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의 정말 보여주기식 이 휴전 중재가 사실상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아니 근데 그때 중재를 할 때 중재라고 압박이라고 해야겠죠. 압박이죠. 그죠? 너네 말한 대로 관세 팍 올린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뭐 태국이라는데 우리 관세 안 무서워 이런 건가요, 모두가? 관세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양국 내부 사정을 좀 봐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여름에 상호 관세를 이제 협상을 하면서 미국하고 원래가 49%를 맞았어요. 4월에.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협상해서 19%로 이제 땅땅땅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9%에서 19%가 돼버리니까 캄보디아 안에서는 친중 국가인데 트럼프에 대한 찬양 메시지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트럼프는 정말 당신은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합니다. 막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친중 노선을 중시해왔던 캄보디아 정부의 외교적 태도가 사실상 조금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트럼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다가 국민들은 또 오히려 정부는 중국에 가까운데 자기네들은 캄보디아 안에 있는 그 중국인 범죄 조직, 마약 유통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캄보디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다 보니까 반중 점사가 또 되게 심해지고 깊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와 친미 성향의 민심 사이에 간극이 점점 벌어지는 게 이제 캄보디아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럼 태국은 똑같이 관세를 맞았는데 왜 상관없다고 하느냐. 태국도 46% 고율 관세 받았다가 19%로 땅땅땅 떨어졌거든요. 근데 정부는 당연히 좋아했죠. 와, 드디어 우리 이제 19% 마무리했다. 근데 여론이 달랐던 거예요. 오히려 여론은 19%는 관세도 너무 높다라는 게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들, 수출의 중점적인 중소기업들 200만 개가 지금 이 19%의 관세에 영향을 받게 된 상황이고 태국 정부도 이런 민심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오묘하게 캄보디아와 태국의 입장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겁니다. 친중국가, 친미국가였는데 이게 뒤바뀌게 된 지금 거고. 태국 입장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이런 맞아요. 건가요? 지금은 우리가 관세 이거 상관없다. 어차피 트럼프가 캄보디아에도 19% 주고 우리도 19% 줬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더 미국이랑 친한 줄 알았는데 트럼프 그러면 태국 난감하네. 입장에서는 더 세게 나가면 혹시 관세가 더 추가 인하될 수 있다. 혹시 이런 기대감을 좀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까요? 그런 기대감보다 영토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어차피 국민들에게. 이거는 그렇죠. 어차피 네. 이거는 그러면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영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구획 정리가 다시 돼야 된다. 그렇죠. 줄 잘 거야죠. 근데 그게 네. 되겠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정확한 중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또 라오스도 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범죄 단지 이게 사실 그 시한폭탄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3개국이 모여서 사실 중재를 해야 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군사적인 무력 충돌로 절대 해결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뭐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모여 있는 그 국가 협의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뭐 유명무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국경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분쟁을 중재하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정작 동남아 국가 내에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기댈 수밖에 없는 더 그런 상황이 근데 오는 또 거죠.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두 나라의 정권 입장에서는 영토 문제 해결을 안 바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때는 영토 문제를 안보 제기를 이슈. 하면 정권 보위에 오히려 가장 그렇죠. 직초하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근데 거 아닌가요? 뭐 캄보디아는 뭐 계속 한 분이 계속 영구 집권을 하고 계셔서 예. 뭐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태국도 사실 군의 역할이 또 엄청 그렇죠. 큰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민주적인 절차로 뭐 5년마다 뭐 몇 년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사회면 또 먹힐 수 있는데요. 아니죠. 옛날 왕조 사회에서도 그래서 어떤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은 중시했으니까 그런 거는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면 이 나라들이 관광 수입이 또 주 수입이에요. 그렇죠. 그게 타격이겠네요. 그게 타격을 입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력적인 것보다 빨리 조용히 해결하고 관광객 좀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 보면 무력 분쟁의 주 무대가 지금 아시아 쪽에서 계속 맞아요.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인도고 파키스탄도 지금 무력 충돌을 했고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거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분위기 보면 살벌하잖아요. 네, 전투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인도,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쟁의 해결을 무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 용인되다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팔레스타인 문제이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 군사적인 거 뭐 하나보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벤처마킹하는 정권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무력으로 거기서 해결해도 되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난 게 이제 그 정권 말씀하셔서 정권의 성격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이런 무력 충돌이나 이런 분쟁을 활용하려고 하는 유혹 이것들이 그냥 막 실행으로 나타나니까 지금 오히려 그렇죠. 이 그러니까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 군사적인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건 일이에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중요한 예. 그런데다가 사실상 기존에 어차피 캄보디아와 태국의 분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이 넘은 분쟁이에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잦아지고 있고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아시아 국가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이쪽에서 무력으로 뭔가 시위하고 무력으로 도발하는 횟수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주변 국가들의 분명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죠. 해결을 어떤 합의체나 테이블 앞에서 하는 것이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전 세계가 시도하려고 했던 바예요.
조금 더 문명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근데 이게 한 100년 지나니까 다시 무력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온 캄보디아 분하고 태국 분하고 서로 맥주병으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파트너 장윤규 교수님은 좀 지각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면서 이번에는 독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 시끄러운 이유가 병역법 때문이다. 네.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독일 연방 하원이 이 유럽 전력 증강 유란으로 2035년까지 평시 병력을 최대 26만 명, 예비군을 최소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채택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필요 기반 병역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병 모집을 우선으로 하되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무 징집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모병제인데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거나 필요하면 징병으로 바로 돌 수 있게 한다. 아니죠.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국가가 목표한 수치까지 지원병이 없으면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징병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병역 의향 그리고 적합성 관련 설문제를 발송하는데요. 남성은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답안지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 여성은 원하는 경우에만 답안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부터는 뭐 이렇게 18세가 되는 남성 30여만 명 전원의 신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또 자원 입대하는 신병이 부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개정을 거쳐서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징병제가 아니라 준징병제라고 말합니다. 징병으로 돌면 그때는 그 목표 인원보다는 더 오버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오버가 되지, 그러니까 약간 오버가 돼요. 한 4, 5만 명 정도. 그 오바가. 정도만? 네, 왜냐하면 그 중에서 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빠질 우리가 수 조금 전에 있는 했던 거는 태국 같은 경우 추첨으로 군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맞아요. 추첨이에요. 네. 그죠? 공 네. 뽑아가지고 공. 무슨 색 그러니까. 공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독일도 그 오버가 되니까 전원 징병이 아니라 혹시 추첨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 옆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시설 같은 데에서 대체 그 복무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로 치면 돌릴 이제 수 공익. 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징병제가 부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그것 전쟁의 때문이겠죠. 여파죠. 그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언제든 유럽의 어떤 나라를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공포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나 이제 러시아하고 해서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또 시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그 위기감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해요. 전에 김영미 대표 공포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독일 청년들이 공포 아닌가요? 엄청난 공포죠. 이러다가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당장 지금 뭐 내년부터 그 아까 설문지가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문지는 반드시 남성들은 18세 이상 남성들은 제출을 해야 되는 설문지거든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건강 상태, 그리고 너 군대 가고 가족 싶니? 뭐 이제 이런 본인이 내용들인데 특기 뭐 이런 거죠. 건강 상태 저 아플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는데 지금 이 자기네들은 나가면 나갔지. 군대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독일 밖으로 나가면 나갔지 군대를 안 가고 싶다라는 그게 엄청 크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왜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이
반발을 하느냐. 군대가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한 이후부터는 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병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서 혹은 어떤 혜택을 많이 줘서 군으로 많이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모병제에서는 그렇죠. 모병제에서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자라니까 막 어떻게든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월급을 많이 준다고 많이 주는데도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막 170만 원 그래요. 유럽인데. 아니 징병제하고는 우리나라가 지금 병장 월급이 그러니까요. 얼마인데? 200만 원치 안 되는데 그 월급을 주면서 오라고 하니 누가 어느 젊은 세대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도 이런 분석을 해요. 그 젊은 세대들은 과거 세대들보다 훨씬 더 달라진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해외 여행도 많이 가봤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두려움이 별로 없어. 그런데다가 IT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을 받고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기회들이 많은데 누가 군대에 가서 그 돈을 받겠다고 일을 하겠냐는 거죠. 이거저거 다 떠나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냐는 되겠어요, 겁니까? 근데 이제 봐요. 독일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징병제를 한들 그러니까 독일 젊은이들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휴학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여행하고 있는 도중에 이 설문지가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한국은 바다를 건너든지 휴전선을 건너든지 굉장히 그 위험 부담이 많잖아요. 휴전선을 왜 건너요? 건너면 안 됩니다. 휴전선을.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독일은요 쉥겐 조약에 의해서 국경이 다 뚫려 있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 네, 이거 어떻게 강제할 거냐 독일 정부에서 그렇게 봤을 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래 설문지 오기 전에 난 떠나 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독일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업 거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수업 거부까지 하고 있어요? 동맹 휴학입니까 지금? 네, 사실상 뭐 정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 수만 명이 지금 수업 거부하고 계속 반대 시위에 들어오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현지에서는 뭐 물론 강제 징집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전시 상황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에서 지고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계속 눈독을 들이게 된다면 언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강제 징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제 전시 상황이 아니면은 이게 추진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리고 독일의 헌법이나 기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징병법도 징집 이전에도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권 보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거를 추구하기가 사실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일단 청년층 반응 말고 중장년층의 반응은 어떤데요? 오히려 중장년층은 조금 국가 보호를 위해서도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나라가 우선이다. 나라가 우선이지. 우리를 지켜야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독일뿐만이 아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푸틴이 지금 언제 유럽으로 눈길을 돌릴지 모른다. 그리고 유럽으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푸틴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유럽 안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좀 아이러니하다. 지금의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의 그 중장년층은 이른바 68 세대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68 혁명 대학 다니고 청년을 거쳤던 그때가 반전 평화를 외쳤던 막 그런 세대 아닌가요? 그런 반면 자신들의 부모님들에게 세계 대전 때 비참함을 또 배운 세대예요. 그렇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건 공포감이 막아야 있는 거죠. 된다. 예. 네. 그런 반면에 지금 MZ 세대들은 뭐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 옛날 얘기 오고 있어? 예. 왜 되는 거야? 뭐 무슨 전쟁이야. 무슨 전쟁이야. 뭐 우리의 자유를 왜 억압하려고 그래? 전쟁보다
우리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유럽이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컸겠습니까?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게 세대 갈등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에 막 징병제 이게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유럽의 안보 위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언제 손을 놓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계속 약간 이제 폐색이 짙어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독일 그 주변 국가들까지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근데 커질 좀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뭐한 게 지금 일단 첫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분들의 심경이 어떨지가 일단 궁금하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군 자원도 부족해지지만 현대전의 전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병 중심의 지금 어떤 전투 양상이 아니다. 첨단전으로 가고 있는데 군대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현대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모병제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문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근데 그렇죠. 지금 독일은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만큼 현대 설비로 숙련된 병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게 열리고 나서는 머리 숫자인 거예요 또. 왜냐하면 지금 독일에서 지금 목표가 20몇만 명, 20만 명, 22만 명이 이제 최대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 한 18만 명 정도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수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전쟁이 난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아예 싸울 군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죽어도 못 지킬 수 지킨다는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하나 점검할 게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군의 지원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면 그래서 지원자 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은 모색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도 프랑스도 자원 입대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그래서 높은 월급을 급여. 더블로 올려줘. 그렇죠. 높은 급여 혜택이나 뭐 유인책을 계속 쓰려고 해요. 노력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170만 원이라니까요.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경대 징병제로 돈다 하면은 그만큼 군 인력이 늘어나니까 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다 해도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차피 들어가는 경비라면 모병제를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돼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군에 그렇죠. 지원 안 할 거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처우의 문제가 아니다. 처우의 문제가 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징병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여성도 좀 그러니까 거기도 징병을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창 뜨겁거든요. 근데 여기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같이 형법, 군법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걸로 국가가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사회적 시설에 가서 이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투에 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존중해 주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러면 다시 연방의회로 돌아가서 독일은 다당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병역법 개정에 동의한 정당이 많았던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에서는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그 우리 병력 규모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국민적 여론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냐. 근데 심지어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 이 엄청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론을 규합하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큰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좀 충분히 여유를 갖고 거치지 않은 거예요?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너무 급한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병역 문제는 독일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증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온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예컨대 스위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여기는 아예 국민투표를 실시를 해봤어요. 투표를 해봤더니 반대가 84%를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은 군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성은 군대 가면 안 되는데? 단순히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저출산이 너무 심합니다. 유럽이. 너무 심한데 지금 여성을 그러면 군대까지 보내면은 저출산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출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뭐 단순히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성까지도 군대 가게 해버리면 국익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국민투표라도 사실 진행을 하고 움직이면 더 좋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크게 없었던 거예요. 다급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논의하고 뭐 할 정도가 아닌 상태에 국민적 정서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전 국민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폴란드도 굉장히 자유롭게 유럽이고 거기 젊은이들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뭐 18세부터 64세인가까지 군사훈련을 주말마다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 때도 학교인데 교련 수업 다 받았어요. 교련 수업. 네.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 있는 사회면 그런다 해도 내 자유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안보에 동참해야 된다는 정서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런 그 위기감이 상당히 크네요. 엄청 크고 엄청 큰 거죠. 폴란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다음은 폴란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국민이 나와서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하는 거와 가능성은 또 다 별개의 차원일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별개의 차원이지만 애초에 이번 전쟁이 나토의 동진이라는 그러니까 푸틴이 주장하기로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시작한다였잖아요. 근데 그럼 왜 이 나토가 계속 동진하고 있다고 푸틴은 믿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유럽연합과 나토의 어떤 군사력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겠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만약에 폴란드가 지금 나토 회원국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토 회원국이 침공을 받으면 그때는 다른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령 우리나라를 침공을 안 해도 우리나라도 군사적으로 개입해야만 되는. 그래서 폴란드나 이제 그 주변 국가에 이제 러시아나 벨라루스의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독일에서 전투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지금 푸틴이 절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서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이유들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전 초기부터 언제나 폴란드는 거의 전시 상황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도 전쟁 나기 직전까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 전망했었다니까요. 제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계엄이 또 선포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그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폴란드가 그 교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안 난다고 했는데 그럼 폴란드가 설마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당한다. 그리고 실제 폴란드에 계속 지금 러시아 드론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폴란드는 그러니까, 또 워낙 역사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드론 2대 뭐 1대 이렇게 날아와도 F-35가 뜨는 거예요. 막 그만큼 위기 의식이 많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건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식의 선에서 아닐 거야라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독일도 프랑스도 이렇게 징병제를 복귀시키는 게 그럼 가능하겠냐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없애는 건 쉬워도 다시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뭐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인권이나 개인 자유를 누구보다도 중시해왔던 유럽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강제징병을 부활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컨대 우리 코로나19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는데도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절대 맞아요. 강제로 씌우지 못하게 했던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만 이제 독일처럼 준징병제라고 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든 그 단기 의무 훈련이라도 받게 하는 그런 1차적인 노력들은 아마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될 거다. 내년도에는 유럽 전역에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 끝나면 우리 차례가 될지도 그러니까 몰라라는 내심은 위기의식이 맞아요. 그냥 크죠. 저기서 그냥 계속 예, 1년이고 2년이고 방파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지. 또 러시아가 다시 저기 끝내고 다른 새로운 데를 그러니까. 개척하게 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들.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는 나라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징병제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 독일에서는 청년들이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굳어지고 계속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뭐 그 국민 여론을 다 꺾고 이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조금 더 하이브리드로 갈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더 완화된 그래서 형태로. 완화된 형태로 가긴 가겠지만, 그러니까 예. 강화는 시키겠지만, 이거를 완전히 뭐 징병제를 완전히 복귀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리스크는 감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독일에서 선거가 언제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게 거의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선거를 앞에 두면 또 이제 다시 완화시키려고 하겠죠. 완화시키려는 그렇죠. 포퓰리즘이 또 등장을 하겠죠.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전황하고 그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뭐 종전이 되냐 마냐 막 이렇게 말 나올 때마다 네. 유럽 각국이 들썩들썩해요. 저기 그리고, 종전되면 다음 우리 차례 아니야라는 근데 게. 그러면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푸틴은 즐기고 있는 걸까요? 뭘까요? 푸틴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요. 지금 요새 들어 굉장히 행복한 일이 많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예. 그리고 아마 유럽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국의 새 안보 전략이 발표됐는데 유럽을 그렇게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요새 유럽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옛날 같지 않고. 알겠습니다. 싱숭생숭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